경기대학교 이명숙 명예교수입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그 한 20분간에 걸쳐서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하고 함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한국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것이지만 사실 청소년 정책이 정부의 16개 부처나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제가 특히 비행 청소년 보호 제도와 또 그 비행을 낮추고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좀 슬픈 그림이 있죠. 물론 여기서 범인이 누군가 하는 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아실 거고, 그렇게 해서 사법당국에 붙잡혀지면 또 이런 슬픈 그런 순간을 청소년이 맞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비행을 하는지 하는 거를 대략 통계를 좀 보면요. 이 곡선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특히 2014년부터 19년까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죠. 그래서 청소년 재범률이 재범이라는 건 다시 범죄하는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청소년을 특별히 더 보호해야 되고 선대미리 해야 되는 것은 성인 재범률보다 2배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보다 청소년은 범죄를 다시 범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된다. 좀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 이것을 사실은 제가 소속돼 있었던 범죄교정학과에서는 한 학기 과목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그냥 20분 아주 핵심적인 요소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소년사법의 개념이 뭐냐, 말이 어렵잖아요. 하지만 그 기본 개념은 여러분이 금방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청소년이 대상이 되는가 하는 그것을 보도록 하죠. 소년사법은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형사사건하고 보호사건으로 나누어진다 하는 건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고 청소년이 비행을 했을 때 그것을 경찰이 또 그 다음 단계로 검사가 그 사건을 수사를 해서 이것은 범죄가 중하다 할 때는 형사사건으로 분류를 하고 선도 위주로 또는 교육 위주로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보호사건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사건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청소년의 그 비행을 했다 하더라도 아주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볼까요? 이 그림에서 쉽게 볼 수 있겠죠. 이 그림은 비행을 해서 검찰까지는 왔죠. 이론적으로 하나의 프로세스로 왔는데 검사가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것을 성인과 똑같은 그런 중한 범죄다 이렇게 봤을 때는 성인이 범죄를 하면은 법원으로 형사법원으로 넘기듯이 똑같은 절차로 형사법원으로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가 볼 때는 아직 어리고 또 이 범죄가 질이 그렇게 중하지는 않다 이렇게 해서 선도 위주로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법원 소년부로 송치를 합니다. 법원 소년부 다 형사법원 모두 판사들이 하시는 데죠. 그 판사가 하지만 여기 법원 소년부에서 내리는 결정은 징역형이 아니에요. 벌금형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호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소년원, 그 소년원은 바로 이 아래에 있는 8, 9, 10호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사건하고 형사사건 핵심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여기서 짧게 말씀드리면 보호사건은 아래에 이렇게 글씨가 써 있죠. 소년의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하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원에 있어서 1년 또는 뭐 1년 반 하는 것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다닌 거와 같은 그렇게 일반 학교에 전학도 될 수 있고요. 또 거기 학교에서 중3 또는 고3을 다 마치면은 졸업장도 받습니다. 그래서 학력이 인정되는 법무부 학교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뭐 여기서 더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인 범죄자들을 그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은 판사가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하지요. 그러면 교도소 가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청소년을 연령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중한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14세 미만, 아직 14세가 안 된 아이일 경우는 절대 형사사건으로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소년법에 있는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러면 그 14세 미만의 아이들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수가 있죠. 뭐 여기는 이제 저가 더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호처분의 목적은 소년을 교육하고 선도함으로 해서 그 아이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그 또 비행성을 교정해주는 이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장래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소년원 학생들 저희가 봉사로 지도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 공무원 될 수 있느냐고 또 군인 부사관 가고 싶은데 그거 할 수 있느냐고 매우 궁금해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 이제 어려운 말이 좀 나오는데요. 그 비행소년이라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얘기하는데 법률상으로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은 간단하게 범죄소년은 범죄를 범한 14세 이상 소년이고요. 촉법소년은 14세가 안 된 아이들,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14세를 기준으로 해서 14세 이상자는 범죄소년이라고 부르고 잠깐요. (14세가) 안 된 아이들은 촉법소년이라고 부르고 14세가 넘은 아이는 범죄소년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할 것 같고요. 우범소년은 아직 범죄를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범죄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이다. 이런 뜻으로 하고 우범소년까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처분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 더 간단하게 도표화한 게 이것이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소년들은 실제로 범죄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나이에 따라서 촉법, 범죄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 우범소년은 아직 범죄를 하지 않았지만 가출을 하거나 아니면 혼숙을 하거나 이 등등 그런 우려가 범죄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 우범소년은 그 우리나라 그 법무부에서 직접적인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뭐 그냥 제가 몇 가지 그려 갖다 놔봤어요. 그 뭐냐면 범죄를 왜 하게 되는가, 학교에서 이렇게 어떤 소외가 된다든가, 학교 폭력, 왕따가 된다든가, 그러면 아이들의 또 인성이 좀 어릴 때 잘못 길들여져서 그 어떤 비틀어진 그런 인성을 좀 갖게 됐다든가, 또는 어떤 주거 환경이나 지역사회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이런 폐가 같은 게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이런 우범 지역이다 하는 곳에서 비행이 발생하기가 쉽다 하는 걸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가 좀 이게 아닌데
잘못되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리나? 이거 제가 이제 이 줌이나 이걸 하는 게 제일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거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번 가볼게요. 가는 데까지 가볼게요. 그 나쁜 아이들이라고 비행한 아이들을 생각을 하죠. 그렇게 부르고 한데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나쁘지 않은 생각, 그것을 읽는 그런 기회가 저와 제가 지도한 학생들에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소년원생들을 제가 실습지 소년원생들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 범죄교정학과 학생들과 함께 멘토링을 제가 한 10여 년 소년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했던 중에서 한 사례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볼게요. 예, 17학번 박아무개라는 학생이 낸 사례 보고서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저희가 있는데 한 학기 내내 하는 거거든요. 한데 나의 멘티를 소개합니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멘토가 멘티와 대화하고 알아봤던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뭐 멘티의 성격은 이래이래해요. 제 멘티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원하고 하지만 학업에 흥미는 없어요 하는 거고, 그 멘티는 NJK라는 이니셜을 가진 20살 남학생입니다. 이제 멘티를 말하는 겁니다. 소년원생이고요. 그 NJK는 부모님과 별거 중에 있다가 소년원에 오게 됐고, 어릴 때부터 그 조부모 밑에서 홀로 성장했다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음 거 볼까요? 다음에 부모가 됐나라는 프로그램. 이것은 그 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가정의 그 부모로부터 부모의 그 서로 그 부드럽고 자유로운 관계 이런 걸 많이 경험 못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부모가 되면 나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다 하는 그 희망을 좀 알아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부모가 돼서 자기가 이런 생각을 실천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끔 하는 이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설문지를 같이 1대1 멘토링입니다. 같이 작성을 하고 나중에 부모가 됐을 때 내 아이나 나의 배우자에게 해주고 싶은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멘토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멘토와 나눈 이야기를 멘티가 여러 친구들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발표하는 이런 시간이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내용이 발표됐느냐면 가족과 함께 운동을 하고 싶다, 여행도 하고 싶다, 캠핑도 가서 이런 가정적인 부모가 되고 싶다 하는 것을 멘티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아끼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장은 가족을 아끼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발전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가장, 그런 가장이 되고 싶습니다. 남학생들이니까 그런 아빠가 되고 싶다 이런 거죠. 자, 이런 멘토링을 대학생이 멘토가 되고 소년원생이 그 지도를 받는 멘티가 되는 이런 멘토링을 하면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지도교수로서 이것을 시행한 목적은 멘토도 멘토링 하면서 배우는 것이고 멘티도 그 멘토링을 통해서 인성교육이나 어떤 희망에 대해서 배우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학생 멘토가 자기가 이것을 하고서 무엇을 얻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기 부여 능력이 향상됐다. 성취감을 느꼈다. 내가 스스로 정신적으로 성장한 걸 느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는 능력이 상승된 것 같다 하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멘티는 소년원 학생은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자신감을 동반한 추진력을 갖게 됐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교감을 배우게 됐다. 그리고
세상을 삐딱하게 봤는데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변화되는 것다 느꼈다. 그래서 멘토에게 thanks 고맙다 하고 저에게도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한 학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행을 다시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아이들 보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것보다는 누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는 겁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재범을 하는 그런 요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가정, 그것이 제일 문제다 하는 것이 많이 발표가 됐죠. 그렇다면 이 가정 문제가 계속된다면 소년원에서 아무리 교육을 잘 받고 자기가 그 마음의 다짐을 하고 나가도 다시 비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비행을 재범을 줄이고 아이들을 선도를 하려면 사회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가 그런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케어 기능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신도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를 스스로 관리하고 참을 땐 참고 그 다음에 힘을 내서 노력할 땐 노력하는 이런 자아 관리 기능을 높여주는 그 사회복지적인 정책 또한 교육적인 정책이 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천종호 판사라는 분이 좀 아이들 선도를 잘 하시는 판사님인데 그분이 낸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그 판사님의 진심 어린 고백이 뭐냐면 아니야, 네가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하는 그런 구절이 제게 와 닿았고요. 제가 이제 끝부분에서는 그러면 그 사회 공동체가 케어 기능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공공기관이 하는 것과 민간 단체가 하는 이 두 사례만 제가 소개하고 수업을 강의를 끝내겠어요. 한국소년보호협회라는 공공기관은 법무부에서 기금을 내서 만든 재단 법인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크게 제가 3가지만 소개하면 자립생활관이 있어요. 전국에 8개 자립생활관이 있는데 이곳은 소년을 나와서 집에 가면 제가 또 위험해요. 내가 또 범죄할 것 같아요. 이러고 이렇게 청소년이 집에 가기보다는 이 생활관에 와서 공부하고 또는 취업하고 있고 싶다 하는 청소년은 이 무료 숙식과 또 지도를 해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공간이 아니고 본인이 선택을 해서 가고 싶다 했을 때 가게 되는 일종의 기숙사죠. 그런 곳이 8군데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화성에는 남자 청소년을 위한 창업비전센터, 안산에는 여자 청소년을 위한 창업비전센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직업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원 나오는 아이들이 기숙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비전센터에서 1년 과정으로 신종 그런 직업훈련 그거 중에서도 뭐 아주 팬시한 거죠. 여성들은 여자 청소년은 네일 아트라든가 뷰티 그런 것을 좀 많이 배우고요. 남자 청소년은 제가 이제 예만 들어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 매니지먼트 학과 이런 게 있습니다. 골프장 관리하고 하는 이런 걸 배우나 봅니다. 우리 금강대학교 학생들이 제일 가까운 자립생활관이 어디 있을까? 그래 보니까 충남의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자립생활관이 있어서 혹시 금강대학교 학생들도 이런 멘토링 활동에 관심이 있다면 대전에 있는 자립생활관 또는 대전의 소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하고 어떤 MOU 체결해서 학생들의 사회복지 실습기관으로 서로 하면은 대학생도 배우고 소년원생들도 대학생으로부터 좋은 인성과
어떤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대학교에서는 서울소년원하고 오랫동안 이런 멘토링 활동을 해왔습니다. 살레시오 청소년센터는 민간기관입니다. 민간단체인데요. 이것은 아동보호치료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게 그런데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복지법상에 있는 기관입니다. 시설인데요. 그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시설인데 소년법에 이곳에도 비행청소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6호 처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6호 시설 이렇게 약자로 부릅니다. 이 6호 시설은 드나드는 통학형이 아니고요. 6개월간 수용되는 시설인데 그 소년원보다는 훨씬 좀 부드러운 분위기죠. 하지만 마음대로 여기 들락날락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대문은 열려 있지만 여기 생활관은 그 통제하에 직업훈련 또는 옆 건물로 이동해서 하고 비교적 소년원보다는 많이 자유로운 시설인데 민간이 운영하는 선도기관이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어떤 활동들을 하는가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제가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생활관리, 뭐 인권교육, 부모교육 이렇게 아이들하고 소규모 소집단 활동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함께 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작업치료. 그러니까 작업을 함으로 해서 그런 비행성이 교정되고 치료되도록 한다 하는 취지로 저도 여기 살레시오 회관을 많이 가봤는데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를 중점으로 작업치료를 합니다. 목공 실습을 하고요. 그리고 아래 그림은 도예 실습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일회성 실습이 아니고요. 이 아이들이 여기 있으면서 이런 기능을 익혀가지고 취업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것을 제가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정서 활동으로는 숲 체험 활동도 나가고요. 워터월드도 가고요. 리더십 캠프도 또 이렇게 모여서 하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이게 뭐 줌이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좀 서툴고 또 시간도 짧고 해서 이 정도로 해서 오늘 특강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